3, 2, 엔진 점화. 감동의 여정이었습니다. KTV 대기획 대한민국의 영광의 순간 20장면. 자, 다큐멘터리 다 보시고 이렇게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요즘에 드라마도 12부작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드라마도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응도 좋아가지고 더 기뻤습니다. 네, 저는 한 땀 한 땀 정말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봤는데 대하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한편의 성장 드라마 보는 느낌이었는데 끝날 때쯤에는 감동이 자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네,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유달리 가슴을 울리는,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인물들에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사실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을 좀 참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다큐멘터리 한 장면 한 장면씩 내가 제일 좋았던 그런 장면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한번 먼저 해보실까요? 먼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요? 네, 나이수는 아니고요. 보시면은 아십니다. 좋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경성거리는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낮 12시 긴급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順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し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일왕의 중대 발표였습니다. 일상어가 아닌 어려운 말들로 이어진 장황한 연설이었죠. 근데 저 때 당시에 저 라디오가 집에 있는 분이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실감이 안 났을 것 같기도 해요. 그 표현도 좀 애매하잖아요. 저게 무슨 그러니까요. 뜻인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조선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1945년 12시에 녹음 방송되었던 천황의 그 저서의 핵심 포인트는 전쟁을 패전, 항복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종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천황은 1945년 이전에는 신이었습니다. 일본의 명치헌법상에서. 신이 어떻게 항복합니까? 마치 의지로 끝낸 것처럼. 분주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태연한 척했던 것과 달리 발빠르게 살 길을 도모해야 했기 때문이죠. 조선 총독부의 2인자 앤더류 사쿠는 8월 14일 급하게 누군가를 찾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살려줘. 일단 자기를 안전하게 떠나게 해줘였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제 패망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돌아가는 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국내에 기반을 가지고 있던 여운형과 협상을 했던 거죠. 여운형은 5가지 협상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제에 항거하다 투옥된 정치범을 석방하고 3개월간의 식량을 보장할 것. 건국과 치안 유지를 위해 청년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방해하지 말 것. 앤도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여운형은 곧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우리 민족 해방의 제1보를 내딛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날에 아프고 쓰리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다
합리적 이상적 낙원을 건설하여야 한다. 마침내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 때 비로소 알았겠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뭉클하셨을까 다들. 한편 조선을 떠나야 하는 일본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산 처분. 얼마나 다급했는지 광복 다음 날인 8월 16일 전체 지급 준비액이 20%였다죠. 다 줬어야만 하나 싶기도 하네요. 정말 수타를 생각하면. 당시 상황은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김성철 씨의 일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8월 16일 오전 중에 미쿠리아 씨 부인이 달려와서 예금 전액을 내어달라고 애걸복걸함을 보고 8월 17일 아침부터 저금 내어달라고 부탁하러 오는 사람 때문에 밥 먹을 여가도 없을 지경 8월 18일 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잘했건 못했건 이제 고국으로 쫓겨나는 통에 여비 한 푼 없다고 하니 매우 난처한 일이었다. 네, 이거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찾아낸 제작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요. 네, 은행 얘기는 처음 알았어요. 8월 17일에는 부산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던 배 한 척이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인이 귀중품을 싣고 나가려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미군이 들어와서는 미군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민간인이나 일본인은 1,000행 이상 돈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금은 보화는 당연히 못 갖고 갔고 무기는 당연히 못 갖고 갔고 심지어 칼도 못 갖고 갔고. 무장 해제를 당한 일본군은 부사당을 통해 조용히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만감이 교체하네요. 저 빈 모습을 보니까. 저는 통쾌하던데요. 한반도에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의 감시 아래 일본어 방송을 하며 통제를 받았던 경성방송국. 9월 9일 오후 5시 드디어 우리말 방송을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며 일본어로 쓰고 말해야 했던 학생들. 80년 전 그때 되찾은 우리의 말과 글. 지금은 세계 속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 다시 봐도 재밌고 같이 보니까 더 재밌고 그러네요. 네. 네. 이 장면을 꼽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꼽은 이유가 사실 우리가 그 광복에 관련돼서는 그 전에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광복의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동안 많은 콘텐츠가 제작이 됐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 광복을 맞고 나서 일본인들의 그런 행동,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처 몰랐던 거고 한편으로는 좀 우리에게는 감개무량하고 또 희귀한 그런 자료들이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고 특히 한글,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우리말 못 썼겠죠 뭐. 이름도 일본 이름이었겠죠 뭐. 나카무라? 나카무라도 있고 김신가가 가네야마로 그렇게 바꿨다면서요. 네. 가네야마 헌식?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요. 싫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빛나는 네. 순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1973년) 중동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충돌한 4차 중동 전쟁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고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름 한 통을 채우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죠. 저 다 드럼통 들고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기름이 부족하니까 벌어졌던 현상입니다. 올쇼크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 영상을 뭐 이렇게 세세히 본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사부에서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석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전면에 섰습니다. 오일머니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와 협상이 이어졌고 해외 건설은 곧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되었습니다. 1984년도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월급보다 한 4배를 더 받기 때문에 4배. 일단은 목돈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의 생계죠. 생계를 위해서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제 버는 돈보다 4배를 더 줄 테니 중동을 가라 그래도 못 갈 것 같은데 4배요? 가실 건가요? 정말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네, 4배면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1976년에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한국 최초의 메가 프로젝트로 일반적인 건축 토목 공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합적이고 난이도 높은 해양 토목 공사였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달렸던 초대형 프로젝트. 현대건설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소에서 높이 36m, 무게 550톤의 자켓 89개를 제작해 사우디로 보내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약 89개 정도 되는 그 자켓을 여기서 주바일로 보낼 때 12,000km 정도 되는데 와, 그냥 가기도 힘든데. 35일. 사우디아라비아 끌고 가는데 파도가 남지나 해협 대만 지나가고 밑으로 가면 굉장히 파도가 세요. 가다가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거기서 자켓가 이제 분실된 거죠. 급기야 태풍을 만나 자켓 일부가 유실되어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종된 자켓을 찾지 못하면 손해가 막심한 상황. 다행히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그 와중에 약간 데미지가 간 거 있어가지고 다시 조선소로 끌고 와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82년에 주베일 산업항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한국건설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건설 기술이 전무하던 개발도상국이 이룬 기적같은 도약이자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은 중동에서 건설 신뢰도 1위 국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게 한다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공기 단축을 통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9개월이나 앞서서 완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거를 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겠냐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조립한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진짜 이게 중요한 소리인데요. 리비아 대수로공사 이게 계약서 원본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담겨져 있는 대수로 계약서. 리비아는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인데다 강이 없고 평균 강수량이 매우 적은데 당시 공사비 규모만 약 20조 원. 사하라 사막 깊은 곳에 묻힌 지하수를 수송하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저 얼굴 둘러싸고 있는 거 보세요. 저게 모래가 너무 눈, 코, 입에 들어가니까 차가 이동할 때 저거 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만들어서 오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운반을 해서 매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수로 관로가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는데 한 700km 정도를 관통을 하거든요. 와, 아니 참 대단했어요. 대충 하나에 한 5m 할 것 같은데 700km 하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마침내 물이 달려왔다. 제1단계 공사 완료를 알리는 준공식. 대수로를 통해 1000km를 달려온 물이 쏟아지는 순간 리비아는 열광 속에 빠졌다. 저희 2002년 월드컵 때 보는 모습을 지금 메마른 사막에서 솟아난 물줄기. 리비아 국민은 환호했고 세계는 감탄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한 한국건설사와 근로자들의 저력, 그 집념이 사막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리비아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진짜. 이 다큐를 보셔야 돼, 다들. 다큐를 한번 수출해볼까요? 그래도 참 잘 자라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서로 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40대입니다. 상일이에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지. 아빠는 상일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준 덕분에 잘 있단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니 착하구나. 아빠가 가면은 우주 관광버스, 나르는 아톰 사줄게. 북어 원천에 가서 수영도 하고 1985년도 3월 29일 이라크. 40년이 흘렀지만 절절했던 그리움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또 집사람은 너무 애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해외건설 근로자들.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에 접어든 이 숨은 영웅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터전은 이들의 헌신과 노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요. 참 정말 대단합니다. 가슴 먹먹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 뜨거운 나라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문화, 언어 다 다른데 저기 가서 저렇게 버티면서 일을 해올 생각을 했을까. 사실 뭐 그래도 가장의 무게 때문에 이제 가신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아마 다들 가셨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아빠 보고 싶어요라는 그 말 때문에 힘을 내고 버티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가족의 힘 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저 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 겪으면서 1, 2차 그 오일 쇼크 지나가는 동안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3억 달러 적자다라고 해도 큰일 났다 했었는데 53억 불까지 이게 늘어나거든요. 초단기간에 18배나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5년 동안 86억 달러를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86년 경상수지 흑자가 46억 달러나 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분들이 해내셨습니다. 참 옛날에 보면은 한 20살 정도 선배님들 가운데 나 어렸을 때는 뭐 중동에서 돈 좀 벌어왔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었네요. 자, 그럼 다음 장면은 또 이거 볼 때마다 너무 뭉클하니까 어떤 장면이 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장면 같이 보시죠. (1950년대) 말 서울 도심의 속도는 겨우 시속 10km. 와, 전차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경제 성장을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하곤 했는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은 경제 성장은 좋지만 도시 계획에서 목표치라는 것은 인구로 하는 거거든요. 인구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기록입니다. 항상 많은 버스예요. 항상. 밀어넣지 않으면 버스가 출발을 못할 정도라 극심한 혼잡들 이뤘었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죠. 버스 안내 얼마나 저 안내양 언니. 근데 여기 세 분은 저 때 저거 타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네. 저는 지하철에 있을 때 태어났어요. 방법은 교통수단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어떤 대체 수단이 생기자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지하철이 답이다. 1971년 4월 12일 지하철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시청 앞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저게 이제 개착식이라 그래서 땅을 다 파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곡괭이로 막 얼마나 힘드시겠어. 와. 땅속이 훤히 보이는 거리를 오가며 공사를 지켜보았던 시민들. 불편함을 감수했던 시민들은
지하철 건설의 숨은 조력자들이었습니다. 1호선 공사 완공은 시민들의 승리예요. 특히나 이제 이 공사 구간 주변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어요. 특히나 이제 청진동 같은 데는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문을 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서 와서 커피라도 한잔 해라, 또 아니면 뜨거운 고기라도 한잔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 와중에 커피를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하시잖아요. 저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요즘 같았으면 막 시끄럽다고들 민원 많이 들어왔을 텐데. 서울역에서 정량리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 종로선의 개통을 앞두고 4월 12일 서울역과 종로 내거리 종각 앞까지 3km에 대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기술진 탔습니다. 그 양반들이 우리들을 이제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니까 파워를 딱 올리니까 브레이크 하는 손을 우스키 씨가 내 손 위에 손을 자기 손을 탁 갖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좀 상하고 그래서 손을 살며시 떠밀면서 아저씨가 기관사 됐어. 나도 기관사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민망해 가서 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옮기고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시운전 첫 열차. 지하철 시대. 동맥이 뚫렸다. 첫 지하철을 만난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딱 탔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큰 거가 갈 수 있나? 이거 맨발로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냐? 이런 친구들도 있었죠. 신발 벗고 타는 거예요. 신발 벗고 타고. 비행기하고 지하철은 신발 벗고 타는 거죠. 제가 이 회차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네. 아, 이 차구만. 이 50년 만에 내가 보는 거요. 이 50년, 내가 이 차를 만진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요? 예, 반세기 지났잖아요. 아, 그쵸. 진짜 이가서 가서 이렇게 차를 좀 이렇게 어루만지고 싶고 그러네요. 아, 그러면 어루만지러 한번 예. 가실까요? 그렇죠. 나 좀 잡아줘요. 네, 예.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너도 많이 낡았구나. 세월의 발자취는 누구도 못 이겨. 내가 34살 때 처음 시운전하고 개통한 차량이야. 근데 내 나이 지금 87세. 그게 나도 늙고 너도 늙었네.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1호차를 운전한다. 최초의 1호선 전동차는 어느새 역사 박물관이 된 모습. 아, 저 의자, 그 융단 같은 의자 생각나네요, 진짜. 저는 지하철 이용할 때마다 스낵들이 미어 터져야 저 가슴이 후련해요. 내가 내가 했는 일이 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지하철은 단지 기술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일했던 이들의 마음도 함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1974년) 지하철 개통, 1호선 건설을 계기로 급속히 성장한 국내 기술력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라서 준비하신 건가요? 옛날 회사라서? 자, 제가 준비한 명장면입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이산가족 문제는 비로소 남북한 당국과 세상에 던지는 시급한 숙제이자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지난 1회 때 오셨죠, 직접. (2015년)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금강산 호텔. 차분하게 하셔. 차분하게. 걱정하시지 마요. 헤어진 지 65년 만에 만난 한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가 누구, 우리 어머니. 이순주요? 이순주. 생각하는 쪽으로는 오래 살았다. 많아주세요. 이순주야. 살아줘서 고마워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 딱 열흘만 훈련하고 돌아온다던 19살 남편은 20살 새색시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뱃속에 있던 아들은 65이 되었고 새색시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남편 오인세 씨를 만났습니다. 봐봐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얼만큼 넓은지 알아요? 알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알아? 처녀 건강에 만나서 죽으나 하나 같이. 사랑이라는 그 범위가 얼만큼 넓은지를 모르는구먼.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살자고 싶잖아. 여러 가지 만나. 핑계는 잘 되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헤어진 부부는 65년 전에 새색시 새 신랑 마냥 수줍습니다. 아니 몇십 년 만에 만나서도 저런 대화가 참 가족이니까 되는 거죠. 연신 웃는 얼굴이던 오인세 씨가 그만 눈물을 보입니다. 대장부 양반이 뭐 눈물을 흘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충북 청주로 향했습니다. 올해 95이 된 이승규 씨와 75이 된 아들 오장균 씨. 헤어질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참 안을 때가 지리 밀었어요. 65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가웠다. 고맙고 반가웠다. 안녕. 이거 편지 아버지. 편지. 가서 읽어보셔. 네. 파이팅! 한번 만져봐. 태어나 처음 보는 아버지에게 차마 못다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산가족인 상태로 있는 한 3만여 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지내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죠. 보고 싶은 거야 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살았을라는지 죽었을라는지 모르잖아요. 어쨌거나 살아서 만나봐서 그게 다행이에요. 몸부림 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한 사람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야나 드디어 또 저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기술 강국 대한민국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그 엄청나고 짜릿한 산업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열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부자 마을 만들세.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게 되죠. 64K D램을 단 6개월 만에 개발 생산하겠다. 미국과 일본도 3년이 걸린 그것을 단 6개월 만에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 첫 번째 임무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임무가 뭘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임무는 부대 앞으로 하나, 둘, 바로 행군. 행군입니다. 행군이요? 네. 무박 2일 일정으로 64km를 행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행군을 했던 연구진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256K D램을 개발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럼 한 일주일 수고. 네,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리고 연구진들은 미국으로 기술 연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중요한 핵심 장비의 크기, 사이즈를 재야 되는데 연필, 자 같은 그런 각종 기구들은 일절 반입이 금지됐던 겁니다. 그러자 우리 연구진들은 자신의 몸을 풀어뜯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거죠. 살신성인이야. 두 뼈, 또 한 발, 두 발. 연구진은 스스로 신체 지수를 이용하고요. 한마디로 인간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국내에서는 기흥 공장이요, 완공 직전에 이르르고 있었고요. 핵심 장비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장 앞 4km가 전부 다 비포장 도로죠. 사실 그 핵심 장비들은 고가이기도 했지만 엄청 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도로를 오다가 망가질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비포장 도로의 자갈 땅이었는데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게 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게 돼요? 네, 바로 S전자의 직원들이 총동원됐던 거죠. 우와. 그 짧은 시간에 비포장 도로를 갈아엎고 아스팔트 도로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면 되네. 대단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선언했던 대로 단
단 6개월 만에 D램 생산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와, 옷에도 울고 가겠어요. 기적이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메모리 코리아로 불리게 되는 신호탄이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통신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 그 길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기술에 주목을 합니다. 바로 CDMA 기술이죠. 이 기술은 미국의 벤처 기업이었던 퀄컴이 개발한 기술인데요. 이 CDMA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의 연구진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 연구진의 연구소가 본사와 멀리 떨어진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외곽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고급 정보나 기술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연구진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죠. 기계 한 대, 설계 도면 한 부를 챙겨서 아위위백 집으로 국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을 새는 건 당연했었고요. 심지어는 아침에 조간신문이 올 때쯤 퇴근을 했다 그래서 조간신문의 사나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었죠.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우리는 미국보다 더 빠르게 전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합니다. 그랬구나.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 기술사의 대표적인 명장면입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사실 뭐 공동 개발이 어려운 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예상했는데 저 정도로 이렇게 벽을 치고서는 더 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삼성, LG, 펜틱, 현대 같은 기업들이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고요.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넘버원은 삼성에서 나온 애니콜이죠. 국내 최초의 애니콜이. 맞아요. 폴더폰. 네. 썼어요. 크기는 접고 기능은 펼쳤다. 애니콜 폴더. 이게 그냥 나온 제품은 아니에요. 애니콜이 탄생했던 1997년에 돈이 없는데 이 비싼 휴대폰을 어떻게 삽니까? 당장 돈 못 벌었을 거고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이걸 철수를 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결단을 내린 거죠. 진행시켜. 그래서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낼 수가 있었고 요때 엔지니어들이 믿어줬잖아요. 기다려주겠다 해서 아주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배터리 뒷면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습니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휴대전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핸드폰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는데 뭐 폴더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효로 씨가 이제 가로 본능 스타일의 핸드폰을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핸드폰 이렇게 디자인도 혁신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어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생각하니까 핸드폰 광고 되게 많이 생각나네요. 그 안성기 씨가 나와서 폴더야 가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애기야 가자 아니고요? 네. 기차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 이 주제에서 지금 제일 활기차세요 지금. 그래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거 다 누구나 활기찬 거예요. 그러네요. 톤이 좀 밝아지셔서 한 톤 업되셨어요.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말하세요. 말만 하면 바로 걸린다. This is so exciting.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어떤 생활만 바꾼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꾸죠. 네. 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가 방산 기술입니다. K방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해 중동 지역이 확전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방위산업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경이로운 증가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필요 없던 나라들이 무기가 필요해졌죠. 특히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Bardzo dobrze, że do Polski trafiły czołgi południowo-koreańskiej produkcji K2. Tu jednak nie możemy się zatrzymać. 이제 궁하면 통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 남북 이산가족의 슬픈 모습도 보였지만 대치 상황이니까 우리 어떤 국력 또 기술 개발 여기에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싶죠. 네. 이렇게 쌓아온 우리의 방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2010년 영평도 포격 사건인데요. 사실 이때 제가 대한민국 육군 포병 장교로서 근무를 할 때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남다르셨겠어요. 네, 그때 이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해병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사격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알게 되죠. 우리나라의 무기가 실제 전장에 통하고 강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 만드는 게 뭔가요? 뭐 어떤 킥이 있는 겁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지금 얼마 전 임기가 끝난 폴란드 전 대통령이 나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이 최신 무기를 주문하면은 1년 안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역시 배달의 민족답게 좋은 물건을 적시에 그대로 준다. 그다음에 성능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성능, 가격, 공급 속도 3박자에다가 이 가심비까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물자를 찾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무기나 무슨 뭐 전투기 탱크의 숫자만으로 전쟁이 수행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드론이니 각종 첩보 위성이니 뭐 카메라니 뭐 엄청나게 많은 최신 기술들이 전쟁에 다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사 첨단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은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항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발사체에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고요. 또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장착하게 되면 인류와 평화를 위한 우주 발사체가 됩니다. 즉 뭐를 하냐에 따라서 용도와 명칭이 완전히 달라지죠. 참 그래서 이 뭐 우주 항공에 대한 연구나 혹은 첨단 무기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인공위성 발사인 건데 누리호가 성공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3, 2) 엔진 점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그 우주 강국들 다른 네. 나라에 달에 관심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달이 정말 핫해요.
2022년 8월에 우리도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를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배터리나 여러 가지 상황상 한 1년 정도 돌아볼 수 있겠지 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2027년까지 이거 업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2027년까지 달 궤도를 돌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오고 여러 가지 임무를 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야, 아니 배터리를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역시 K 배터리예요. 역시. 뭘 이렇게 계속 가? 충전도 안 했는데 우주까지. 네. 근데 왜 그렇게 달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또 달에 집착하는 이유 제가 노래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화성 앞에 떴지. 사실 내 마음에 뜨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구와 가장 많이 닮은 행성이 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성은 하루가 24시간 37분이고요.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제2의 홈, 제2의 집이 바로 화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구에서 이 화성을 가기까지는 너무나도 멀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이 달을 전초기지, 우주 정거장처럼 만들어서 중간 기착지로 많은 국가들이 삼으려고 하는 거죠. 직항 말고 경유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건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게 바로 히토류잖아요. 전 세계 첨단 산업에 이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초고속 그 탐지기의 레이더까지 다 들어가는데 달 표면에 헬륨-3라고 하는 에너지 자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건 방사성 폐기물을 만들지도 않는 원자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걸 또 갖다 쓰게 되면 우리가 인류의 많은 고민들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점하려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달 표면에 아니 나는 표면 원자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러시아, 중국도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 헬륨-3 이것의 가치만 해도 전 지구 금의 가치의 6배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달이 이제는 무슨 뭐 과학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진짜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950년대만 해도 뭐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체제 우월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달에 깃발을 꽂느냐 이거였다면 지금은 달에서 돈을 많이 얼마나 버느냐 오일머니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문머니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민간 기업이 아마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할수록 훨씬 더 성과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성공 사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빠른 거는 또 1등이라. 왜 안 했으면 안 하지 또 느리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뒤늦게 해가지고 다 앞서갔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K 문화가 아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K-팝 데몬 헌터스 난리가 났어요 아주. 와 루미, 진우. 네. 다들 보셨나요? 네.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아, 저 오늘 하시네요. 저분 저기 문화평론 교수님이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오늘 원래 가시고 올 예정이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아니 저는 오히려 집에 혼자 이렇게 아니, 일반 보시는 관점에서 모습이 보시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소다 팝. 죄송합니다. 유사해요. 네네. 내가 본 소다팝 중에 제일 안 좋아. 유사하다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한국 문화를 정말 전 세계 신드롬 현상을 일으키면서 널리 알리게 된 게 바로 넷플릭스의 슈퍼히트작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K-팝 스타들이 악명을 때려잡고요. 그리고 노래로 세상을 구한다.
이 영상 댓글이 제일 웃겼어요. 언제부터 혼문을 지켜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커버 영상 중에 바다씨 영상에 유독 재미있는 댓글이 많았어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진짜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문화가 강한 나라로 향해 들어가고 있죠. 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네. 우리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아마 감독도 만들 때 이렇게까지 흥행할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이 캐데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아니고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니고 미국 자본과 또 일본 계열 그런 제작 노하우가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외 제작진이 이렇게 한국을 소재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면 K-팝이나 K-콘텐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 있게 되면 이 친구들이 결국 예전에 우리 디즈니랜드 한번 꼭 가고 싶어 하잖아요. 디즈니 콘텐츠 보다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 K-콘텐츠 계속 확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경제 효과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OTT를 통해서 공개된 게 지난 6월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23% 이상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조차 한국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성지순례 코스가 생겼어요. 그런다면서요. 콘텐츠 힘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호랑이 더피, 이 더피 캐릭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관람객이 4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박물관 가려고 오픈런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줄은 진짜 상상하지 못했죠. 웬일이니? 네. 평일에까지 오픈런.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봐.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BTS 공연한다고 하면 그 앞에 저 정도 서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전 세계 박물관 관람 순위로 10위 안에 들어가요. 와. 굿즈 덕분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저 굿즈 사려고 뭐 오픈런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캐데언에서 정식으로 굿즈를 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뮤즈 중에 캐데언에 나오는 캐릭터와 똑 닮은 형태의 뮤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도자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백자, 청아, 호랑이 도자기 그리고 까치와 호랑이 배지. 이거는 아예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픈런을 하고요. 근데 가도 구할 수가 없는데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 이게 그 품절 났다라는 그 까초랑이 떼칩니다. 이거 협찬 아니죠?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만 하세요. 나 한번 귀한 거예요. 떼탑니다. 떼탑니다. 한번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냄새 사진 찍고 싶어. 야. 네, 이게 지금 사진 촬영해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웃돈을 주고 구매하면은 지금 원래 가격보다 한 3배를 더 줘야 돼요. 와.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도 아까 저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100번 동의하는데 뭐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우리가 돈 번 거 하나도 없고 그렇긴 한데 다 갖다 쓰시라고. 어느 나라든지 좋으니까 다 갖다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3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KTV의 대기획, 빛나는 시간들,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 분 어떠셨는지 소감 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 또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좋았고요. 또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저는 수회차를 거듭했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성장사 그 자체가 한편에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 드라마 같아서 그냥 대한민국이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친구라면 너 참 잘 컸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쓱쓱쓱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좀 뭔가 이렇게 예전에 어떤 상처 때문인지 뭔가 우리나라에서 좋게 스스로 얘기하면 그거 국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스스로 좀 자신이나 나라나 사회가 좀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광복 이후에 80년의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장면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쭉 훑어봤고요. 앞으로 80년 동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고 또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